네, 오늘은 첫 번째 과목인 수목병리학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수목병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수목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정상적인 생장이 저해를 받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생물적인 요인, 예를 들면 병원체 또는 해충에 의한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약 65%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물적인 요인에 의한 수목병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수목은 미생물에 의해서 병에 감염되기도 하고요, 곤충이나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고등식물에 의해서 기생당하기도 합니다. 수목병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적인 원인, 두 번째는 비생물적인 원인.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설명이 있는데요. 수목병의 생물적, 비생물적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생물적 원인은 기생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곰팡이, 그 다음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원생동물, 선충, 기생성 종자식물,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 수목병들이 생물적인 원인이 한 65%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의 종류에 해당하는 병들을 보면 이 곰팡이는요, 전문이병, 그렇죠? 탄저병, 뭐 흰가루병, 그을음병,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 이 수목병이 곰팡이에 의한 병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몇 가지 없어요. 혹병이라 그러는데 뿌리혹병, 세균성 궤양병, 불마른병, 이런 병명들은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병은요, 모자이크병이 대표적인 병이에요. 자,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병은 이제 대표적인 게 빗자루병 또는 오갈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원생동물은 코코넛 야자, 하트롯병, 그 다음에 선충에 의한 병은 우리가 제선충병으로 잘 알려져 있죠. 소나무 시드름병, 이게 선충에 의한 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생성 종자식물은요, 새삼, 겨우살이, 칡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주로 생물적인 원인에 의한 수목병이 많지만 비생물적인 원인에 의한 수목병도 있습니다. 자, 비생물적인 원인은 우리는 비기생성이라고 하고요. 자,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2023년도 2회차에 산업기사 시험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수목병의 비생물적인 원인 세 가지를 쓰시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단답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으로 적을 수 있는 거는 온도 스트레스, 수분 스트레스, 토양 스트레스, 그 다음 대기오염, 화학물질, 이 중에 세 가지를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먼저 온도 스트레스에는 과다한 고온 및 저온이 있을 수 있고요. 수분은 대기의 과습이나 과건, 토양의 과습이나 과건이 해당이 되고요. 토양 스트레스는 습도의 과부족, 영양 불균형, 토양 경화, 토양이 딱딱해지는 거죠. 산소 부족 및 유해가스의 과다, 염류의 집적, 그 다음에 중금속 오염, 토양 산도의 부적당 등 여러 가지 토양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대기 오염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탄화수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기가 오염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로는 제초제나 제설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중에 단답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생물적인 원인 세 가지, 그냥 온도, 수분, 토양 이렇게 썼으면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온도, 수분, 토양, 대기오염, 화학물질, 이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2번에는 생물적 원인과 비생물적 원인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이제 본 내용을 가지고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이 생물적인 원인은 기생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물적인 원인은 기생성이고 비생물적인 원인은 비기생성이다. 자,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 생물적인 원인은 보시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발병 면적이 제한적이죠.
하지만 비기생성은요, 온도, 수분, 토양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기오염. 그렇기 때문에 발병 면적이 굉장히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체는 지금 보시면 생물적인 원인의 병원체가 있죠. 네, 하지만 비생물적인 원인에는 병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종특이성의 비교를 해보면 종특이성이 생물적인 원인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에 잘 걸리는 이런 성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적인 요인은 원인은 굉장히 높지만 비생물적인 원인에는 종특이성이 낮다. 자, 그 다음 병진전도를 보시면 생물적인 기생성 원인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비생물적은 뭐 온도든 수분이든 토양이든 좀 유사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병 부위는 수목의 생물적인 원인은 수목의 일부에 주로 발병이 되지만 이 비생물적인 원인은 온도나 수분 뭐 이런 것들이니까 수목 전체에 발병이 된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병해의 감염 단계 순서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접촉이 되면 이제 접종이 되는 거죠, 병원체가. 그 다음에 침입이 되고 침입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감염 이후에 침투, 정착, 생장 및 증식, 전파, 전반 또는 월동, 뭐 이게 이제 전파라고 하는데요. 이런 순서대로 병해의 감염이 이루어진다. 뭐 시험 문제를 혹시라도 이제 이런 문제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을 쓰시오. 또 뭐 이렇게 가로를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해당하는 항목의 순서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죠. 접종, 침입, 감염, 침투, 정착, 생장 및 증식 이후의 전파. 네, 이런 형태입니다. 자, 3번 수목병의 잠복기. 자, 수목병이 보통 이 병에 따라서 이 수목이 얼마만큼 잠복해 있다가 이게 병으로 발현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해 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기간이 가장 짧은 거는 예를 들면 포플러 잎녹병, 요거는 4일에서 6일이에요. 자, 가장 긴 건 뭐죠? 잣나무 털녹병, 3년에서 4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 4년 동안 잣나무 털녹병은 그 기주식물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네, 그 이후에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잠복기가 짧은 포플러 잎녹병은 4에서 6일, 낙엽송 가지끝 마른 병은 10에서 14일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낙엽송 잎떨림병은 1에서 2개월, 소나무 재선충병도 같이 1에서 2개월 정도 네, 잠복기를 거치고요. 혹병은 좀 깁니다. 9에서 10개월, 잎녹병은 10에서 22개월, 잣나무 털녹병이 가장 길다. 3에서 4년 정도 잠복기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병증과 표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 1회차 산업기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병증의 정의를 쓰시오 또는 표증의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정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병증이란 무엇이냐? 기주식물에 나타나는 이 기능장애를 얘기합니다. 기능장애인데 세포, 조직, 기관 등의 형태적, 생리적 이상이 외부로 나타나는 반응을 우리는 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증은 이 기주식물에 나타나는 기능장애인데 이 세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기관 등에서 어떤 형태적으로 또는 생리적 이상이 외부로 나타나는 이런 반응을 우리는 병증이라고 하고요. 표증은 감염된 병원체가 증식을 해서요, 병원체의 전체 또는 일부, 전체 또는 일부가 겉으로 드러나서 확인이 가능한 것, 겉으로 드러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표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증은 전체적인 기능 장애가 보여지는 거고요, 외부로 나타나는 거고, 표증은 감염된 그 병원체가 전체 또는 일부가 겉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표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병증의 정의, 표증의 정의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5번 병증의 종류. 병증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2023년도 1회차, 3회차에 기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특히 여기 1번 항목인 이 생육 장애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외화가 있어요. 외화. 외화는 왜소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관의 발육 정도가 낮은 것. 두 번째는 쇠퇴가 있어요. 쇠퇴. 영향을 받은 잎이나 다른 부분이 조직의 성장과 확산에 관계가 없이 세포의 분화가 정지되는 거. 이번에는 세포의 분화가 어떻게 돼요?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쇠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위축이 있습니다. 위축. 위축은 식물 전체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 그러니까 외화는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관의 발육이 좀 낮은, 발육 정도가 낮은 걸 우리는 외화라고 하고, 위축은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 그래서 주로 전체 식물의 크기가 작아지는 건데, 뽕나무 오갈병이나 뿌리썩이 선충병 등이 위축의 장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억제가 있어요. 억제. 억제는 기관의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억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웃자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크는 거죠. 네, 그래서 광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데요. 과다 신장을 해서 누런색으로 가늘고 연약한 상태로 길게 자라는 것. 예를 들면 벚나무의 이 빗자루병 같은 것. 이것을 우리는 생육 장애 중에 웃자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열 조직 활성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을 해서 변형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자, 비정상적인 분열에 의해서 변형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을 분열 조직 활성화라고 한다. 그 다음 이상 증식이 있습니다. 이상 증식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해서 건전한 식물에서는 볼 수 없는 국부적인 융기 또는 암종이 형성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상 증식이라고 하고요. 이상 증식의 특징은 세균성 뿌리 혹병, 그 다음에 소나무 혹병 등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혹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이상 증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상편생장,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상편생장이 무엇이냐? 자, 잎자루나 잎맥의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더 많이 자라게 해서 잎이 아래쪽으로 처지거나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드는 현상. 이걸 우리는 상편생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편생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많이 자라는 것은 상편생장.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많이 자라는 것은 반대니까 하편생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2층 형성.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2층 형성. 조기 낙엽의 원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낙엽이 빨리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 잎자루와 가지 사이의 세포들이 분리되기 쉽게 만들어지는 것. 예를 들자면 여기에는 벚나무 갈색무늬 구멍병. 그럼 잎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 병이 걸리면. 그 다음에 세균성, 복숭아의 세균성 구멍병. 주로 잎의 탈락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조기 낙엽의 원인이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잎의 탈락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걸 바로 2층 형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퇴색. 자, 퇴색은요. 잎의 엽록소가 일부 또는 전체가 파괴가 돼서 녹색이 옅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퇴색이라고 하고요. 얼룩은 부분적인 색소의 파괴 또는 결핍으로 인해서 군데군데 색깔이 변화해 나타나는 것. 예를 들자면 전문이병, 그 다음에 모자이크병 이런 것들은 얼룩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잎맥 투명화. 잎맥이 물에 젖은 듯 투명해 보이는 것으로 주로 바이러스 감염 시에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나왔던 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위축 현상, 그 다음에 분열 조직 활성화, 상편생장, 2층 형상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또 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기사에서만 나왔어요. 그럼 산업기사 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기사에서 나온다면 나오지 않았던 다른 부분 또는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요.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이제 출제 의도가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점수를 그냥 올려주고 싶으면 같은 항목 비슷한 내용들을 다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항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병증의 종류가 여기서 보시면 생육장애가 지금 총 가지수가 12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생육장애 이외의 병증의 종류로는요. 저장 물질의 수송장애, 이것도 병증의 종류예요. 광합성 산물이 다른 곳으로 잘 이동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저장 물질의 수송장애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수분과 무기염류의 장애, 뿌리에 이상이 생겨서 토양 중에 있는 물질을 흡수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의 수송장애, 물이 잘 이동하지 않고 유관 속에 시드름병이 그러면 유발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물질의 이동장애, 나무 내에서 물질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 그 다음에 기능장애, 뭐 황화, 잎이 누렇게 된다거나 수화작용, 궤저, 고무질, 수지, 즙액의 분비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차 대사장애, 안토시아닌의 발달이 지연돼서 식물체의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결국은 색소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의 발달이 지연이 되면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2차 대사장애로 보여지고요. 재생 능력의 장애도 있어요. 개화 및 착과 장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육장애, 병증의 종류는 생육장애와 저장물질, 뭐 수송장애, 수분, 무기염장애 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건 이 생육장애의 항목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6번 항목 보겠습니다. 6번 표징의 종류.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표징의 정의를 한번 봤었죠. 감염된 병원체가 증식을 해서요. 병원체의 전체 또는 일부가 겉으로 드러나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걸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난 거의 종류에는 이제 크게 보면 포자가 있고요. 자실체가 있고 균사 조직 및 세균 불출물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표징의 관찰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 포자는 육안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실체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경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루 모양의 자실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균사 조직 및 세균 불출물은 표징의 관찰 방법으로 기주의 독특한 형태의 균사 조직을 형성하거나 또 매트 모양의 균사층, 부채 모양의 균사층 등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걸리는 수목병으로는요, 이제 포자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이 포자의 표징 형태의 병은 흰가루병, 그을음병, 녹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실체로 나타나는 병은요, 아밀라리아 뿌리썩은 병, 목재부병.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확대경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것, 피목가지 마른 병의 잔항반, 낙엽송 잎덜림의 잔항각 이런 것들이 자실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가루 모양의 자실체로는 삼나무 붉은 마른 병, 뭐 그을음병, 흰가루병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균사 조직 및 세균 불출물의 표징인 이 수목병은요, 입집 무늬 마른 병, 잿빛 곰팡이 병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주빛 날개 무늬병, 흰 날개 무늬병, 주로 날개 무늬병이 이제 매트 모양의 균사층이고요. 부채 모양으로는 아밀라리아 뿌리썩은 병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징을 우리가 크게 보면 포자, 자실체 또는 세균 불출물 뭐 이런 것들로 표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7번 수목병의 진단법. 자, 수목병의 진단법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항목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좀 까다롭게 느낄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도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내용을 조금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목병의 진단법 총 8가지 중에 2가지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오. 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네. 자, 수목병의 진단법은 총 8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육안적인 진단,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거. 그 다음 배양적 진단, 그 다음 생리화학적 진단, 그 다음 해부학적 진단, 현미경적인 진단, 면역학적 진단, 분자생물학적 진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표식물 및 포착목에 의한 진단,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여기서는 이 생리화학적인 진단, 해부학적 진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학적 진단, 분자생물학적 진단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뭐 서술하시오 이렇게 하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고요. 이게 무슨 진단법에 해당되느냐 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이 학습을 하셔야 나중에 답을 쓰기가 좀 편해져요. 문구를 하나하나 외우려면 너무 힘들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한 비슷한 연관이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서술을 해 나가시면 감독관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느 정도 이해력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점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문구를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과 이해를 위주로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육안적인 진단부터 보겠습니다. 육안 관찰로 병징, 표징을 가지고 병을 진단하는 것이다. 우리 앞에서 이 병징의 의미, 표징의 의미, 정의를 다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병징과 표징을 가지고 병을 진단하는 것, 이게 바로 육안적 진단입니다. 병징이 전형적인 증상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주의 종류나 환경 등에 따라 변이가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병증과 후기 병증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몇 가지 병증이 막 혼합돼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원인들이 비슷한 병증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차이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잎에 걸리는 이 병반을 보고 이 병을 추정을 할 때, 육안으로 할 때 갈색 무늬 구멍병, 갈색 무늬병, 둥근 무늬병, 둥근 무늬 구멍병, 뭐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병증과 표징만 가지고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미세한 차이들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놔야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육안 진단은 병원균에 의한 기주의 변화와 병원균이 형성한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균의 활성과 병원성을 추가로 점검을 해야 병원균에 따라 다양한 검정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육안적인 진단은요, 결국은 병증과 표징을 가지고 병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간단하겠죠. 두 번째 진단 방법으로는 배양적인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배양적 진단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여과지 습실 처리법, 그 다음에 영양 배지법,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과지 습실 처리법은 병든 식물체, 예를 들면 뭐 잎이나 꽃이나 종자, 줄기, 뿌리 이런 곳에 병증이나 표증이 나타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육안적으로는 병증이나 표증을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여과지 습실 처리법, 그러니까 배양적 진단의 하나인 여과지 습실 처리법으로 진단을 해볼 수 있다. 자, 주로 수입 종자를 검역할 때, 검역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과지 습실 처리법이다. 자, 멸균된 이 페트리 접시에다가요, 여과지 2장을 넣고 멸균수로 적신 다음에 이 병든 식물체를 이 페트리 접시에 알맞게 잘라서 올려놓고 약 20에서 25도, 항온기에는 약 한 3에서 7일 정도 이렇게 배양을 하면
병반 부위에 형성된 이 포자를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병반 부위에 형성된 포자를 해부 현미경으로 이용해서 관찰하는 방법이 여과지 습실 처리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양 배지법이 있어요. 자, 배양적 진단의 방법 중에 이 영양 배지법은요, 실제로 2022년까지 식물보호 기사 실습 시험, 작업형 시험에서 크림벤치 내에서 이 영양 배지법으로 병반을 분리하는 이런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영양 배지법입니다. 자, 병원균을 습실 처리법으로 이 병원균의 포자나 구조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동종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1번의 여과지 습실 처리가 잘 안 될 경우에 이때는 식물체 일부를 이렇게 잘라요. 절단을 해서 이제 병반 부위죠. 병반 부위를 절단을 해서 치아염소산 나트륨으로, 네, 나트륨입니다. 네. 치아염소산 나트륨으로 표면 소독을 한 다음에 한천 배지나 영양 배지에 치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치상이라는 거는 균이나 어떤 조직들을 이렇게 배지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 이거를 우리가 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천 배지나 영양 배지에 치상을 하고 병든 부위로부터 이 병원균이 이렇게 생장을 하죠. 예, 그러면서 만든 포자하고 그 다음에 배양기에 만들어진 균총을 관찰을 해서 균을 동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시험을 봤던 내용이 이 영양 배지법에 의해서 식물보호기사 실기시험을 옛날에는 작업형으로 봤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지금 배양적 진단의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여과지 습실 처리법, 그 다음 하나는 영양 배지법,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생리생화학적 진단법. 자, 식물이 병에 걸려서 변하는 화학적 성질을 조사해서 병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생리생화학적 진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황산구리법과 바이오로그 검정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황산구리법은요, 바이러스 병에 걸린 감자의 진단에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 병에 걸린 감자의 진단에 이용이 되고요. 지백에다가 황산구리와 수소나 칼륨을 첨가해서 지백의 착색 정도로 진단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황산구리법이라고 하고요. 바이오로그 검정법은 병원 세균을 동정할 때 이 바이오로그에 의한 탄소원 이용 여부의 검정 방법이 많이 응용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램 염색, 이게 이제 바이오로그 검정법의 일종입니다. 이거 외에도 10여 가지의 중요한 영양원과 생리생화학 반응 검사를 실시해서 병원 세균의 속과 종을 동정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바이오로그 검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해부학적 진단, 이것도 2023년도 2회차 산업기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육안으로 진단이 불가능할 때 병든 조직을 해부해서 조직의 이상현상 또는 병원체의 존재 및 분포 특성을 규명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해부학적 진단이다. 따라서 해부학적 진단은 주로 이 현미경 관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현미경이나 육안으로 조직 내외부에 존재하는 병원균의 형태 또는 조직 내부의 변색, 식물 세포 내의 X체 등을 관찰해서 진단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수목병은요, DAPI 등의 형광색소로 염색해서 형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거나 이 DAPI는요, 우리가 현재 널리 쓰이는 이 형광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이 DNA 검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4,6-디아미노, 이 페닐인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현미경에서 볼 수 있는 DNA 검출 방법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딘스 염색약, 딘스 염색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해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함으로써 파이토플라스마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해부학적 진단이다. 그러니까 해부학적 진단을 할 때는 주로 현미경 관찰을 함께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현미경적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현미경은 이제 현미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현미경은 크게 보면 해부 현미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해부 현미경은 육안으로 진단되지 않는 병원균을 관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해부 현미경을 쓰는데요. 가장 낮은 배율이죠. 1차적인 진단을 수행하고 병원성 검정을 통해 병원균을 결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해부 현미경은 가장 저배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조금 높은 배율의 광학 현미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쓰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여러분들 아마 실습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부 현미경보다는 높은 배율에서 주로 진균과 세균을 관찰할 때 쓰입니다. 자, 병진과 건전부 경계에서 조직을 분리해서 슬라이드 글라스에 치상하고 진균의 포자, 균사, 세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현미경은요. 전자현미경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빔을 광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보다는 고배율이고요. 고해상도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현미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투과현미경이 있고요. 주사현미경이 있습니다. 자, 투과현미경은 시료를 투과한 전자빔의 투과 정도에 따라 명암 대비로 상을 형성을 합니다. 세포의 내부, 세균의 부속사, 바이러스 입자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사현미경은 전자빔을 시료에 이렇게 주사해서 반사되는 이 전자빔을 이용을 하는데, 반사된 전자빔을 포획을 해서 상을 형성을 해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진균, 세균, 식물의 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자 표면의 돌기, 무늬 등을 관찰할 수 있고요. 주로 버섯, 녹병균 분석에 많이 이용합니다. 네, 그 다음 6번째 면역학적, 혈청학적 진단이라고도 합니다. 면역학적 진단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사에서는 2023년 2회차, 산업기사도 2023년 2회차에 시험이 나왔어요. 면역학적 진단 방법, 혈청학적 진단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항혈청을 이용한 진단법입니다. 병든 식물에서 분리한 병원균에 대한 항혈청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진단하려는 식물 주백이나 분리한 병원체와 반응을 시켜서 이미 알고 있는 병원체와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중요한 특징은 뭘 이용한다? 항혈청을 이용한다. 바이러스 진단에 많이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면역학적 진단 방법은 주로 바이러스 진단에 많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근데 이게 진균과 세균 진단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면역학적 진단의 가장 큰 장점은요, 특이성과 신속성이 있다.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잠복 감염되었거나 변이가 일어난 균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 면역학적 진단법의 종류에는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응집과 침강 반응, 그 다음 면역 확산법, 한천 이중 확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IF법, 그 다음에 면역 효소 항체법, 엘리사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총 4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면역학적 진단법의 종류 4가지 중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면역 확산법과 면역 효소 항체법이다. 자, 면역 확산법과 면역 효소 항체법이 주로 수목병 진단에 이용이 된다. 그 외에 이제 뭐 아래에 있는 뭐 ISEM, NOT blood assay, 그다음에 뭐 딥스틱법 이런 것들은 식물을 감염하는 바이러스 진단에도 최근에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면역학적 진단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항혈청을 이용한 혈청학적 진단법이다. 자, 이 중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면역 확산법과 면역 효소 항체법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7번 분자 생물학적 진단. 이것도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한 번은 기사에서, 한 번은 식물보호 산업기사에서. 자, 분자 생물학적 진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때 우리가 PCR 검사 하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분자 생물학적 진단 방법입니다. 식물 병원균의 진단과 동정에 뭐를 이용하냐면 이 DNA를 이용하는 거예요. DNA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병원균에서 DNA를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 검사를 이용해서 특정 유전자 또는 DNA 부위를 증폭하는 거죠. 그러니까 PCR 검사가 이 증폭해서 DNA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NA의 데이터베이스의 유전자 또는 DNA 염기서열과 비교해서 이 병원균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생물학적 진단법은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PCR 검사와 같은 거다. 네, 이렇게 하면 좀 쉽죠. 뭐를 이용한다? DNA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 장점은요. 병원체의 분리와 배양이 어려운 경우나 병증 발현이 없는 잠복기에 병원균의 동정에 유용하게 쓰인다. 우리 코로나 검사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PCR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수목병의 진단 방법에 비해서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 PCR 검사는 효율적이고 또 정확한 식물병원균을 진단할 수 있다. 반면에 단점은요. 데이터베이스의 염기서열이 등록 시 검증 절차가 부족해서 병원균 동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종 병원균은 동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이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는요. 지표식물 및 포착목에 의한 진단 방법입니다. 특정 병에 대해서 감수성이며 특이적인 병증을 나타내는 식물을 이용해서 수목병을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용하는 식물을 우리가 지표식물이라고 해요. 지표식물. 그래서 이 지표식물을 이용해서 특정 병의 특이적인 병증을 나타내는 이런 특이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 바이러스에 의한 수목병 진단할 때 예를 들어서 오이, 호박, 명아주, 동북콩, 천일홍, 담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표식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양병인 리지나프리 썩은 병의 경우는요. 해당 토양의 감염 여부는 이 진단하려는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땅에다 묻고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수해서 소나무 가지에 형성된 병증 또는 표징을 확인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은 주로 우리가 포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표식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포착을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8가지의 수목병의 진단 방법을 학습해 봤습니다.